로마 제국 강의 일부. 늑대 젖먹은 작은 촌락이 유럽을 먹어버리기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볼 로마는 처음부터 멋진 대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골 촌락 수준이었어요.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 반도 중부 티베르 강변에 조그만 마을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전설 속에서는 로물루스라는 형님이 늑대 젖을 먹고 자라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딱 들어도 이거 약간 근본 있는 신화다 싶은 느낌이죠. 초기 로마는 왕국이었지만 왕들이 너무 설치다가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귀족들이 슬슬 힘을 모아요. 이 귀족들, 나중에 우리가 아는 원로원이 되는 바로 그 그룹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왕정을 뒤엎고 공화정을 세워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성장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왜냐? 왕 한 명의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면서 나라 운영이 시스템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정 시대 로마가 한 일? 확장 그리고 또 확장. 이탈리아 중부 남부 결국 반도 전체까지 장악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유럽 전체 기준으로 보면 로마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로마의 강점은 한방의 화력이 아니라 꾸준함, 조직력, 집요함. 이게 나중에 유럽 전부를 삼키는 힘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강의 2부. 지중해를 건 싸움. 로마 vs 카르타고 피해 3연전 포에니 전쟁.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가 유럽의 주인 자리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시기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는 확장을 하다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시칠리아라는 황금 땅을 보고 딱 꽂힙니다.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강대국이 있었어요. 바로 카르타고.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이 터집니다. 기원전 264년. 재밌는 게 이때 로마는 해군 경험이 진짜 없었어요. 하지만 저쪽이 배로 오면 우리도 배를 만든다 라는 정신으로 배를 만들어 싸우더니 결국 지중해에서 카르타고를 눌러버려요. 이 승리로 로마는 시칠리아 첫 해외 영토 확보 전쟁 배상금 잔뜩 챙기죠. 여기서 로마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센 카르타고가 이걸 가만둘 리 없죠. 20여 년 뒤 2차 포에니 전쟁이 터지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니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마의 진짜 무서운 점이 나와요. 뭉치면 산다 모드 발동. 이탈리아 도시들이 단결하고 로마는 버티고 또 버텨요. 그러더니 아예 전략을 반대로 탑니다. 그래, 네가 우리 본토 때리니까 우린 니네 본토 때린다. 결국 로마군이 아프리카로 역침공을 가고 한니발은 급히 귀국자마 전투에서 명장 스키피오에게 패배. 카르타고는 다시 항복. 전쟁 배상 또 냄. 그리고 3차 전쟁은 그냥 말 그대로 마무리 작업. 카르타고는 맨몸으로 3년이나 버티지만 끝내 멸망. 지중해 패권은 로마 손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여기서 로마는 드디어 변합니다. 이탈리아의 강자, 지중해의 주인. 로마 제국 강의 3부. 로마, 알렉산더의 후예들을 넘어 유럽의 진짜 주인이 되다. 자, 이제 로마는 카르타고를 쓰러뜨리고 지중해 패권을 손에 넣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인간이란 존재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먹었으니 이제 저기까지도 한번 가볼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헬레니즘 왕국들, 즉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들 아시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한 번에 전양 삼아버린 그 대전설. 그의 제국이 분열되면서 생긴 후계 국가들이 바로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이런 애들입니다. 당대 최강급이었어요. 왕족들 관상만 봐도 강해 보임, 이런 느낌. 그런데 로마가 이들을 차례차례 두드려 패서 무너뜨립니다. 왜 가능했냐고요? 로마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마케도니아 격파, 셀레우코스 왕조 격파, 그리스 본토까지 흡수. 이걸 순서대로 해버리고 결국 지중해 동부까지 통째로 접수합니다. 알렉산더도 못 만든 시스테마를 로마는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정복하고 끝이 아니라 도시도로 법률 군사 체계를 완전 표준화해요. 그래서 로마는 그 어떤 고대 국가보다 지속 가능한 제국이 됩니다. 로마 제국 강의 4부. 땅은 귀족이 먹고 삶은 평민이 무너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전쟁이 계속되면서 노예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들이 생각하죠. 싸게 부릴 수 있는 인력이 많아졌네?
그럼 땅을 왕창 사서 노예의 대규모 농장 시스템을 굴리자. 이 농장 시스템이 바로 라티푼디움의 LATIFUNDIUM. 슈퍼 갑부가 노예 수백 명 데리고 운영하는 초대형 농장. 문제는 이렇게 되면 평범한 소농, 즉 일반 로마 시민들은 경쟁이 안 됩니다. 노예 노동이 훨씬 싸고 귀족들은 자본도 있고 땅도 넓으니까요. 결국 평민 농민들은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망해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귀족 더 부자됨. 평민 도시로 몰려와 실업자됨. 사회 불만 폭발 직전. 그리고 정치파는 귀족파 vs 평민파로 갈라져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딱 봐도 나라가 불안해지는 조짐이죠. 결국 이 분위기가 폭발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으로 이어지는데 로마 제국 강해 오브. 그라쿠스 형제의 로마의 심장에 칼을 대다. 자, 이제 진짜 로마 내부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사부에서 라티푼디움 때문에 평민이 망하고 귀족은 더 부자됐다라고 했죠. 그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린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목표는 딱 하나. 귀족이 독점한 땅을 다시 나누자.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먼저 토지 재분배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야, 저 귀족들 땅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국가가 정한 최대치 넘은 땅은 다시 나라에 반환. 이 말을 하자 로마 귀족들은 멘붕 옵니다. 티베리우스의 개혁은 너무 정원 명령급 직진이었어요. 평민은 열광, 귀족은 광분. 그 긴장감 끝에 결국 그는 원로원파에게 암살됩니다. 로마 공화정의 첫 정치적 피바람이었죠. 그리고 몇 년 뒤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형의 뒤를 이어 등장합니다. 우리 형 죽였다고 끝난 줄 아냐? 난 더 센 개혁한다. 이 느낌으로 평민복지군, 복무규칙, 식량 정책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요. 문제는 개혁 폭이 너무 넓고 귀족의 기득권을 너무 강하게 건드렸다는 것. 결국 가이우스도 원로원파에 의해 궁지에 몰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 로마 정치파는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옵니다. 로마 제국 강의 육부. 스파르타쿠스 노예에서 로마를 뒤흔든 반란의 상징이 되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그 전설의 검투사죠. 라티푼디움 때문에 노예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인간 대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전쟁 포로 출신의 노예들은 검투사 학교에 끌려가 시청자 흥미 유발용 전투 머신처럼 길러졌어요. 스파르타쿠스도 그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달랐던 점, 생존력, 지략, 그리고 리더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원전 73년 스파르타쿠스와 동료 검투사 70여 명이 이대로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 라는 마음으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탈출한 이 작은 집단의 수만 명의 노예들이 합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당시 로마판 희망의 혁명군이 된 셈이죠. 로마는 이 반란을 너무 가볍게 본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노예 좀 모였다고 뭘 하겠냐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전략도 뛰어나고 기동력도 좋고 전투 경험도 풍부했던 인물. 로마 군단이 몇 번이나 깨집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이탈리아 반도를 종횡무진하며 승리를 거듭하지만 결국 로마는 귀족 출신 장군 크라수스를 투입하며 전력을 집중합니다. 스파르타쿠스 군은 점점 포위되고 마침내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죠. 반란 지도자들은 대부분 전사했고 포로가 된 수천 명의 노예들은 아펜니노 가도 아피아 가도 양쪽에 십자가형으로 잔혹하게 처형당합니다. 로마가 다시는 반란 꿈도 꾸지 마라라고 보여주기 위한 공포의 메시지였죠. 하지만 스파르타쿠스는 실패했어도 그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반란은 로마 내부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리고 민중의 불만이 얼마나 극단까지 왔는지 보여준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의 바람 속에서 로마 정치판에 새로운 거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제국 강의 7부.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를 재건하려다 로마를 뒤흔든 남자. 앞에서 내부 혼란, 빈부격차, 반란까지 보셨죠? 이 절망 같은 혼란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처음부터 평민파의 기대주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건 군사적 재능이 터졌을 때입니다. 그가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를 정복하며 얻은 명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냥 장군이 아니라 우리 카이사르 장군님이면 로마도 지킨다. 이런 국민적 영웅 포지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족파 원로원은 초조해집니다. 이 사람 지금 안 막으면 로마가 카이사르 왕국 된다. 그래서 그에게 요구하죠. 군대 해산하고 혼자 들어와라. 민간인 신분으로. 하지만 기원전 49년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며 외친 한마디.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난 이제 후퇴 없다. 로마 운명을 걸고 간다. 라는 선언과 같았죠. 이후 벌어진 내전에서 카이사르는 라이벌 폼페이우스를 무찌르고 로마의 절대적 승자가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거기서 배신당해 죽음을 맞죠.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만남을 합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 둘이 정치적 동맹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여기서도 카이사르의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개혁을 밀어붙이고 군사행정재정 전반을 정비하며 사실상 초대 황제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이라는 지위를 얻자 원로원 내 공화파들이 공포심을 느낍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마르스의 비참한 날, 카이사르는 원로원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를 가장 믿던 인물 브루투스까지 칼을 들었죠. 카이사르는 마지막까지 외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로마 제국 강의 8부. 안토니우스 vs 옥타비아누스 로마 최후의 왕자를 건 결전. 자, 이제 로마는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권력 공백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싸움이 벌어지죠. 카이사르 사후 로마의 권력은 셋이 나눠 가졌고 결국 둘이 싸우게 되고 그중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 셋이 누구냐? 바로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이 셋이 제2차 삼두정치라는 연합체를 만들어요. 일단은 협력해서 카이사르 암살자들부터 잡자. 이런 느낌으로 잠시 손을 잡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연합은 언제 깨지느냐? 공동의 적이 사라질 때입니다. 암살자들을 처치하자마자 삼두정치는 금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레피두스는 정치적 수 싸움에서 밀려 옥타비아누스에게 제압되고 사실상 탈락. 이제 진짜 결전은 안토니우스 vs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좁혀집니다. 원래 군사력만 놓고 보면 안토니우스가 더 강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최측근, 경험 많은 장군, 동방의 넓은 영토까지. 리소스만 보면 거의 대형 스트라이커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빠져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너무 빠져들어요. 정치적 판단력도 흔들리고 로마보다 클레오파트라 모드가 되어버립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틈을 놓치지 않죠. 여러분,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에게 홀려 로마를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그 결과 로마 민심은 싹 다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기울어버려요. 로마의 수호자 vs 이집트의 꼭두각시.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전투,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은 예상보다 허무하게 패배합니다. 패색이 짙어지자 둘은 이집트로 도망가고 옥타비아누스의 추격 앞에서 안토니우스는 자결, 클레오파트라도 똑같이 최후를 맞죠. 이제 승자는 단 하나.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그는 로마의 유일한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곧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이름을 받죠. 존엄한 자라는 뜻의 칭호, 바로 아우구스투스. 이 순간부터 로마는 더 이상 공화정이 아니라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 로마 제국으로 탈바꿈합니다. 로마 제국 강의 9부. 군인 황제 시대 50년 동안 25명이 갈린 로마의 대혼란. 자, 이제 로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성기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혼란 암살내전이 대신 채우기 시작하죠. 이 시기를 우리는 군인 황제 시대 3세기 위기라고 부릅니다. 50년 사이 로마 황제가 무려 25명 바뀝니다. 그것도 평화적 양위가 아니라
거의 전부 암살 쿠데타 반란의 연속이에요. 1제국 규모가 너무 커졌다. 로마는 트라이아누스 때 영토가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이게 커야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넓다 보니 국경에서 난리가 날 때마다 황제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역 사령관들은 로마 중앙보다 자기 군대의 충성을 더 얻기 쉬웠어요. 그러니 기회만 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중앙 약한데? 나도 황제 한번 가볼까? 이러는 장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경제 붕괴 외적 등장. 전성기 때는 괜찮았던 로마 경제도 지속적인 전쟁 노예 공급 감소 세금 부담 증가로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러던 중 동쪽에서는 사산족 페르시아, 북쪽에서는 게르만족과 여러 부족들이 로마 국경을 마구 공격해요. 이러니 황제가 뭘 하려고 하면 다른 장군이 내가 황제다 라고 반란 일으키고 그럼 또 다른 장군이 아닌 내가 진짜다 라고 덤비고 국가 전체가 말 그대로 로마판 왕자의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황제들은 1년, 2년도 못 버티고 죽어나간다. 황제가 됐다는 건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과 같았죠. 그래서 이 시기 황제들은 나라를 다스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전쟁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대혼란은 3세기 후반까지 이어지고 로마는 거의 주저앉을 뻔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을 구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는 로마의 비틀거리는 체제를 대수술로 되살리는 개혁을 시도하죠. 로마 제국 강이 10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무너져가던 거인을 다시 세운 두 황제. 자, 로마는 3세기 내내 황제 생존율 1년 미만 수준의 헬 모드를 겪었죠.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디서 봐도 이건 곧 망한다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옥같은 혼란을 단숨에 뒤집어 놓은 황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혼돈을 정리한 관리자형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혼자 다스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 분할해서 통치하자. 그래서 그는 사황제 체제 테트라르키아를 만듭니다. 황제를 2명, 부황제를 2명. 총 4명이 제국을 나눠 다스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있어요. 국경 방어가 빨라지고 황제 암살로 인한 국가 붕괴 위험도 줄어들고 전쟁이 터져도 즉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는 금융, 세금, 군대, 행정 전반을 정비하며 로마를 다시 나라 같은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분할 통치는 결국 부작용이 생깁니다. 야, 우리 구역은 내가 왕이다. 아니지, 최종 권한은 로마 중심이지. 이런 갈등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새 시대를 연 창업자형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내전 끝에 제국의 단일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상 초대형 변화를 한꺼번에 밀어붙이죠. 그는 로마를 기존의 로마에서 새로운 로마로 옮겨 심습니다. 그리스도교 공인 313년. 이건 세계사급 빅뱅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정신적 구심점을 만든 결정적 조치죠. 덕분에 로마는 내부 안정성을 회복합니다. 수도 이전 콘스탄티노플 건설. 서쪽 로마는 이미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전략적 중심지인 비잔티움을 새 수도로 만들고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꿉니다. 이 도시는 이후 1000년 동안 동로마 비잔티움의 심장이 되죠. 행정, 군사, 재정 개혁 완성.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만든 틀을 정교하게 다듬어 제국 운영 시스템을 거의 재창조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끝장날 뻔했던 로마 제국은 한 번 더 부활합니다. 이걸 보통 로마 제국의 중흥기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영광도 길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사후 로마는 다시 분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로마 제국 강이 11부. 동서 로마의 분열과 최후의 몰락,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로마의 유산. 1. 동서 분열. 로마는 두 나라가 된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로마는 점점 통합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정적 사건은 395년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으면서 벌어져요. 그는 제국을 동쪽 동로마 아르카디우스, 서쪽 서로마 호노리우스,
두 아들에게 나눠주며 로마는 공식적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초기엔 협력도 했지만 점점 서로 다른 문화정책, 경제력 방어 체제를 가지게 되면서 사실상 별개의 국가가 됩니다. 이 서로마의 몰락 게르만족의 파도 앞에 무너진 거인. 서로마가 먼저 무너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경제력 약함, 끝없는 북방 야만족의 압박, 무능한 황제들. 이 삼박자가 동시에 터진 거죠. 특히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고트족, 반달족, 훈족, 수에비족이 우르르 몰려와 국경을 넘어갑니다. 로마는 이를 막을 힘이 없었어요. 심지어 군대 내부까지 게르만 출신이 많아지며 충성 구조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476년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가 로마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그때 마지막 황제 이름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재미있게도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 로물루스와 같은 이름.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름으로 연결되는 묘한 장면이죠. 이로써 서쪽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3동로마 비잔티움의 마지막 발악 유스티니아누스의 꿈. 반면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6세기에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등장하며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고토 회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의 최고의 무기는 명장 벨리사리우스.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 이탈리아 반도 등 서로마 땅 상당 부분을 탈환하는 성과를 내죠. 하지만 전염병 유스티니아누스의 역병과 끝없는 전쟁 비용 때문에 동로마는 이 영토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 슬라브, 아바르, 불가르, 아랍, 튀르크 등 수많은 민족에게 공격받으며 점점 쇠약해지죠. 사최후의 순간 콘스탄티노플 함락. 1000년 가까이 버티던 동로마도 마침내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드 2세가 20차례 이상의 공격 끝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며 비잔티움 제국도 사라집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실체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로마는 진짜 사라졌을까? 아닙니다. 정치적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800년에 등장한 신성 로마 제국 같은 나라들까지 모두 우리가 로마의 후계자다 라고 주장했죠. 즉 로마는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불멸의 브랜드, 불멸의 문명.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